그날 아침 대구 동대구역 플랫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봄은 어김없이 왔고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내 시간은 그 겨울에 멈춰 있었다. 이제는 없는 아이의 계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딸의 계절이었다. 올해도 벚꽃은 피었는데 지원이는 없었다. 지원이의 장례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문득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다. 집은 조용했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으며 식탁의 반대편은 항상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먹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쓸어내리던 건 지원이의 남편 민혁이었다. 민혁은 매주 토요일이면 식료품을 사들고 왔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약봉투를 꺼냈다.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함께 가주었고 혼잣말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지원이 없는 집에서 민혁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내 곁에 남은 마지막 가족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말했다. 봄도 왔고 작년 이맘때처럼 벚꽃을 보러 가자는 것이었다. 작년엔 지원이와 대전 수목원에 갔었다. 벚꽃이 만개했고 딸은 오랜만에 병을 잊은 듯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몇 개월 뒤 그 아이가 내 곁을 떠날 줄은. 그래서 처음 민혁의 제안을 들었을 땐 망설였다. 꽃을 본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딸 없이 맞는 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민혁은 말했다. 지원이가 늘 어머님과 벚꽃을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딸이 없다고 모든 걸 멈출 순 없다고 누군가는 말했겠지만 그때 내겐 민혁의 말이 더 크게 들렸다. 혼자 두는 게 걱정돼요. 딸의 자리를 대신해 주려는 마음, 그 정성이 고마웠다. 그리하여 함께 가기로 했다. 단 하루, 다시는 안 될 것 같던 일정을 떠올리며 짐을 쌌다. 그런데 준비를 하며 마음 한구석에 자꾸 무언가 걸렸다. 당일치기 여행치고는 짐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날 아침 민혁은 직접 우리 집까지 와서 가방을 챙겼다. 내가 뭘 더 넣어야 하냐고 묻자 이미 다 준비했다고 했다. 옷까지 몇 벌, 약, 그리고 간식까지 챙겼다는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말하길 봄이어도 저녁엔 쌀 수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말은 맞았지만 왠지 준비가 과했다. 특히 그가 나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여닫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그보다도 이상했던 건 일주일 전 일이었다. 민혁이 갑자기 내 인감도장을 찾았다. 이유를 묻자 연금 관련 업무 때문에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건넸지만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 민혁은 가끔 묻곤 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 괜찮으세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요. 처음엔 걱정이라 여겼지만 나중엔 묘한 불편함이 따라붙었다. 내가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 말하지 않은 의도가 느껴졌다. 그날 아침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민혁은 평소처럼 다정했다. 짐은 자신이 들겠다며 말했고 기차 시간도 체크해 주었다. 나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일정이었다. 서울역은 연휴라 사람들로 가득했고 방송 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민혁은 물을 사온다며 자리를 떴고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그때였다. 내 옆에 낯선 여성이 앉았다. 검은 모자에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낯익 익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기차 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당황했다. 역번 플랫폼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고는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고는 사라졌다. 쪽지를 펼쳤다. 지원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요. 그 순간 시간은 정지한 것 같았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그 익숙한 글씨체. 내 딸, 지원. 내 손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숨이 턱 막혔다. 저 멀리서 민혁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같은 웃음이었지만 더 이상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 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그런 계획을 꾸몄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쪽지를 쥔 손이, 딸의 이름이, 그리고 내 직감이 지금 이 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계는 오전 9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차는 10분 후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벚꽃이 만개한 봄날 플랫폼에 앉아 마음속 모든 계절이 끝나버린 기분을 견디고 있었다. 기차 도착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이 건네준 생수병을 들고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손에 쥔 쪽지가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낯선 여성의 눈빛, 그리고 그 짧은 경고 한마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애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뿐이었다. 가볍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민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방향을 바꿔 6번 플랫폼 쪽 계단을 향해 걸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6번 플랫폼 입구를 찾았다. 두 다리가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한 발 한 발 걸을수록 마음속의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플랫폼 끝자락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방금 전 내 옆에 앉았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가 나타나자 긴장된 얼굴을 조금 풀고 다가왔다. 나를 조심스레 안내하며 사람들이 없는 방향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혜림이었다. 예전 병원에서 지원이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다고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니 기억이 났다. 지원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곁에서 울던 그 아이였다. 지원이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떠난 뒤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꼭 지켜달라고. 혜림은 민혁의 수상한 행동을 몇 달 전부터 관찰해왔고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섞여있는 약간의 망설임과 동시에 묘한 결의가 느껴졌다. 병원에서 민혁이 보험 관련 서류를 물어보고 요양원 입소 조건을 확인하며 지원이의 계정을 뒤지던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작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떠 있었다. 내 이름, 주민번호, 보호자란에는 민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입소 예정일은 바로 오늘이었다. 체험 입소가 아니라 정식 계약 전환 일정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민혁이 함께 벚꽃을 보러 가자며 꺼낸 말이 결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민혁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혜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혁이 그렇게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원이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다. 민혁이 보험 얘기만 해. 엄마 통장도 자꾸 보고 내가 없으면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게 혜림은 경계를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민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대비책을 세워두었다고 했다. 내가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따로 마련해둔 거처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지원이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런 딸의 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 민혁의 목소리가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기차 들어왔어요. 혜림은 나를 데리고 플랫폼 출구 쪽으로 향했다. 역사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혜림은 근처에 주차해둔 소형차로 나를 이끌었다.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빠르게 역사 앞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보인 민혁의 얼굴은 낯설고 왜곡되어 있었다. 평소의 미소가 아닌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도망치듯 도착한 곳은 혜림의 집이었다. 오래된 2층 오피스텔, 낯설지만 안정감 있는 공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병원 직원 단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지원이와 혜림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지원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혜림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민혁이 지원이 사망 직후 병원에 찾아와 이상한 질문을 쏟아냈고 며칠 전에는 지원이의 생전 이메일 계정으로 요양원 예약 완료 알림까지 받았다고 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내 이름이 찍힌 입소 확인 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혜림은 조용히 서랍에서 하나의 파일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계약서들과 내 이름이 적힌 보험금 청구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분명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들이었고 그 모든 것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민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왔고 지원이는 그것을 눈치챘으며 해림은 그 부탁을 끝까지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민혁의 모습은 일부였을 뿐이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위가 사실은 나의 정신 상태와 재산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다. 지원이가 내 곁에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믿음은 해림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해림의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생각보다 깔끔했다. 방 안에는 작은 소파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분홍빛 꽃무늬가 그려진 오래된 텀블러가 놓여 있었다. 그 텀블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지원이가 병원에 있을 때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해림은 말했다. 이거 선배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위험해지면 꼭 전해드리라고요. 해림은 텀블러를 조심스럽게 뒤집더니 바닥에 숨겨진 작은 홈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 작은 USB, 그리고 금속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지원이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빠, USB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민혁이 뭔가 이상해요. 내가 없으면 아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글씨를 읽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딸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큰 불안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었는지 느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림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다. 증거, 법적 대응, 미래 계획, 어머니 보호라는 제목들이 화면에 떴다. 이건 선배님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정리하신 자료예요. 민혁 씨가 몰래 진행한 일들을 모은 거예요. 해림은 증거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 영상,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엔 민혁이 내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민혁이 은행 직원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요양원 관계자와 면담 중인 모습도 있었다. 모든 자료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수집되어 있었다. 지원이는 남편을 미행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친구들과 연락하며 민혁의 행동을 감시했고 병원에서 몰래 통장 내역을 출력해 분석했다. 민혁이 내 이름으로 부동산 서류를 변경하려 한 흔적,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 명의로 바꾸려 한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입소 계획이 적힌 계약서까지 전부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선배님이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민혁 씨가 모르는 계좌예요. 해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민혁 씨에게 재산을 전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조금씩 따로 옮겨두셨대요. 그 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저한테 맡기셨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지원이와 나는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동시에 더 큰 두려움과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사라진 뒤 남겨질 아버지의 삶을 걱정하며 숨겨진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때 해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혁이라는 이름이 떴다. 이미 세 번째 전화였다. 해림은 전화를 스피커로 받았다. 민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딘가 인위적이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치매 증상이 심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한 사람 따라가시면 위험해요. 해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혁 씨, 저 해림이에요. 지원이 선배 후배입니다. 어머님은 안전하게 계세요. 치매도 없고 기억력도 정상이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곧 민혁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당신 누구야?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어? 해림은 조용히 말했다. 지원이 선배가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해림은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의 서류철을 꺼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양도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요양원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다.
그 서류들 속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다. 민혁 씨가 도장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이 선배가 그걸 눈치채셨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대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 내 도장을 도용한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대비한 딸의 마음까지. 지금껏 살아온 내 삶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아주 구체적인 범죄였다. 해림은 USB 안에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영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폴더에는 지원이의 얼굴이 담긴 영상 하나가 있었다. 병실에서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난 이제 곁에 없겠지요.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니터 속의 지원이는 마른 얼굴에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혁 오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자꾸 아빠 통장이나 집 서류를 물어보고 제가 잠든 줄 알고 보험 상담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없으면 민혁 오빠가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지도 몰라요. 그럼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영상이 끝났다. 나는 해림의 집 한가운데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지원이의 영상이 떠오르고 열쇠와 USB가 담긴 텀블러가 자꾸 떠올랐다. 내 딸이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가 이 싸움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림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민혁 씨가 어머님을 찾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방 안에 퍼졌다. 태진 씨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 지원이 선배가 생전에 부탁한 사회복지사라고 했다. 퇴직 후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해림은 이미 그와 연락을 취해 놓았다고 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말투는 조용했고 눈빛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내게 악수를 청했다. 김태진입니다. 지원 씨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민혁 씨가 제출한 요양원 서류들입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입소 준비를 해왔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 장모라는 명목으로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혁은 내가 정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고 치매 환자용 입소 코스를 신청했다. 태진 씨는 말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문제로 자녀나 사위가 노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어머님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류 중 하나에 눈이 갔다. 나의 서명이 적힌 위임장이었고 재산관리권 전부를 민혁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태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제 도장과 스캔 서명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전 서명 조작도 의심됩니다. 지원 씨가 남긴 USB 안에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더군요. 해림은 다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지원 선배님이 몰래 얻어둔 원룸 열쇠예요.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민혁의 눈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이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것까지 준비해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딸이 이토록 나를 걱정하고 지켜주려 했다는 마음에 숨이 막혔다. 짐을 챙겨 나서기 전 해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민혁 씨가 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요. 조만간 누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다. 도어폰 화면에는 2명의 남성이 서 있었고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걸 들고 있었다. 장모님 찾으러 왔습니다. 사위분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화면 속 얼굴은 어딘가 낯설고 어색했다. 태진 씨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경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최근엔 사설 탐정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나는 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남성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시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해림은 내 옆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통화 상대는 태진 씨였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문 열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세요. 나는 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20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다. 남자들이 떠났는지 아니면 근처 어딘가에서 잠복 중인지 알 수 없다. 얼마 후 복도 끝에서 태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경찰관과 함께였다. 문을 열자 경찰은 사과하며 말했다. 아까 왔던 사람들은 실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신원 확인 중입니다. 태진 씨는 덧붙였다. 민혁 씨가 고용한 사설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 행세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겨우 숨을 돌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버틸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태진 씨는 말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준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란 의사소견서도 확보했고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원룸으로 이사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분 속에는 아직 피지 않은 벚꽃 묘목이 자라고 있었다. 엄마에게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지원이가 준비한 것이었다. 얼마나 먼 시간부터 준비해온 걸까? 묘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 작은 생명, 그 아이가 나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뻗어 딸이 남긴 텀블러를 다시 들었다. 이 안에서 시작된 진실, 이 안에서 자란 용기.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몫이었다. 나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 나의 삶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딸이 남긴 약속을 지키는 싸움.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원룸 안이 적막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자 미상이라는 반복되었다. 민혁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말투가 바뀌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태진 씨와 해림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림이 급히 들어와 얼굴이 굳어 있었다. 큰일 났어요. 민혁 씨가 어머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동결 요청 전에 처리가 됐나 봐요. 태진 씨도 곧 도착했다. 그가 들고 온 자료에는 지난주에 내가 자주 이용하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다. 수신 계좌는 민혁 명의의 부동산 중개법인 계좌였다. 숨이 턱 막혔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지원이 병원비로 이미 많은 돈을 썼고 남은 돈은 혹시라도 혼자 살아야 할 날을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해림이 작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았다. 선배님이 이 계좌도 준비해 두셨어요. 민혁 씨가 모르는 통장이에요. 예전에 쓰시던 은행 계좌인데 지점을 멀리 옮겨놓고 몇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있었다. 지원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해림에게 맡겼다고 했다. 나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2천만 원. 숫자가 크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딸의 마음은 무엇보다 컸다. 병과 싸우면서도 엄마를 지키기 위해 따로 비상금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해림은 말했다. 절대 이 계좌는 민혁 씨에게 노출되면 안 돼요. 선배님이 그걸 제일 걱정하셨어요. 나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소박한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다. 해림이 김치찌개를 끓였고 태진 씨는 편의점에서 사온 두유를 가져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식탁 위에 퍼져 있었다. 태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혁 씨가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후견인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후견인, 그 단어가 낯설었다. 태진 씨는 설명했다.
법적으로 어머님을 판단 능력 부족한 노인으로 지정해버리면 모든 법적 권한이 민혁 씨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심지어 거주지 결정까지요. 나는 말을 잃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식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혜림이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의사의 진단서도 준비했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민혁 씨가 어머님 명의로 위조한 서류까지 다 모았습니다. 며칠 뒤 원룸을 찾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경찰이었다. 태진 씨가 함께 있었고 경찰은 실종 신고와 조사를 위한 방문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경찰도 상황을 이해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원룸에 모였다. 혜림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말했다. USB에 있던 마지막 파일이에요. 이건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에요. 재판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화면에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아빠, 이 영상 보고 있지? 미안해. 더 곁에 있고 싶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입을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다. 민혁 오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금 집문서 통장 계속 관심을 보였고 어느 날 제가 잠든 줄 알고 보험 상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아빠, 내가 없으면 민혁 오빠가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져가겠지. 절대 따라가지 마요. 절대요. 영상은 조용히 끝났고 화면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고 나는 그 피해자였다. 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삶을 내가 지켜야 했다. 다음 날 태진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고소장을 내 앞에 놓았다.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혐의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원이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사인을 마친 후 조용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은 눈을 맞췄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안엔 결의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지원아, 엄마가 시작할게.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게. 그날 밤 창가에 놓인 벚꽃 묘목 위로 달빛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텀블러를 꺼내어 다시 품에 안았다. 모든 시작은 그 안에 있었고 앞으로의 싸움도 그 안에서 끝날 것이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 처음 들어선 날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다. 80이 넘은 나이에 법정에 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변호사는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은 쉬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민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지만 낯설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혁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장모님께서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손실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인이 된 아내의 뜻을 이어 장모님을 보호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딸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다니. 우리 측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상 어떠한 인지장애도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어 USB에 담긴 영상, 위조된 도장이 찍힌 서류들, 요양원 사전 계약서, 계좌 인출 내역, 모든 증거는 선명했다. 민혁은 점점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특히 지원이의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될 때는 눈을 감았다. 내 차례가 왔다. 증인석에 올라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선서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정말 아들 같았어요. 딸이 아프고 나서도 잘 챙겨주었고 저에게도 늘 다정했지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딸의 병세가 심해지면서부터였어요. 민혁 씨가 자꾸 집문서나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음엔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기억나는 대로 차분히 대답했다.
모든 걸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긴 어려웠다. 그때 민혁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장모님,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셨죠?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약 드시는 걸 잊은 적 있으시죠?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문득 태진 씨의 조언이 떠올랐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으로 살아왔고 딸 하나 혼자 키워냈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사위분을 피해 도망치셨습니까? 그 사람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도장을 도용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게 보호인가요?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심호흡했다. 그 순간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한때 나에게 가장 믿음직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변호사는 자리로 돌아온 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해림이 조용히 다가와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속삭였다. 민혁이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단지 장모님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그걸 원했고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왜 아내분은 이런 영상을 남겼을까요? 이어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영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지원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남편은 보험금과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태가 나빠지자 집문서를 뒤지고 통장을 몰래 확인했어요. 제가 없으면 아빠가 위험해질 거예요. 꼭 지켜주세요. 화면 속 지원이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가 약물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꽃잎이 흩날렸다. 꽃잎이 법정 바닥에 닿기라도 한 듯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다시 법정에 앉았다. 이번엔 그때보다 덜 떨렸지만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다.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민혁은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눌려있던 것이 단 한 줄의 판결문으로 풀려나갔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가 다가왔다. 경호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진심도 후회도 없었다. 나는 말했다. 지원이는 널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혜린과 태진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바람이 불고 꽃이 흩날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긴장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기쁨보다 안도가 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판결이 난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조용해진 하루가 오히려 어색했고 문자 하나 울리지 않는 휴대폰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긴장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으로 꽉 채워져 있던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멈춰서게 되었다. 그때 혜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우리 작게라도 뭔가 시작해볼까요? 지원이가 남긴 원룸은 아직 남아있었다. 우리는 그 공간을 버리지 않았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조용했다. 태진 씨가 말하길 이곳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했다. 혼자가 된 노인, 배울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가슴 한켠엔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지만 지원이가 남긴 벚꽃 묘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시 피어나야 한다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작은 간판 하나가 원룸 창문에 걸렸다.
지원 벚꽃 서재. 지원이의 이름을 따만든 공간이었다. 책방이자 쉼터, 그리고 교실이 되었다. 우리는 노인분의 교실을 열었다. 글을 읽지 못해 답답해했던 어르신들, 한글을 처음 배우는 팔순 할머니들, 그리고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다는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소박하게 열렸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무슨 선생이냐고. 평생 가게만 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태진 씨가 말했다. 어머님은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글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역시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혼자 지내다 온 사람.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다. 그리고 함께 다시 배워나갔다. 창가에는 여전히 그 벚꽃 묘목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며 묘목은 키가 조금씩 자라났고 어느 날 작은 꽃망울을 맺었다. 그걸 보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원이가 정말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태진 씨가 기쁜 얼굴로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님 사례가 노인권익보호법안 심의에 반영됐대요. 우리는 그 이후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 더 넓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태진 씨와 함께 노인 자기결정권 보호 모임을 만들었고 해림은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처음에는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만 들었지만 점점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위조 서류에 속았는지, 내 딸이 어떻게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나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창밖엔 분홍빛이 가득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해교실 어르신들 해림, 태진 씨. 선생님, 오늘은 같이 가요. 박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흩날렸고 바람은 따뜻했다. 지원이와 함께 왔던 그 길이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각자 조금씩 가져온 음식들이 펼쳐졌고 나는 지원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유부초밥을 꺼냈다. 이거 우리 딸이 소풍 갈 때마다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말을 꺼내자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도시락을 먹고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지원이의 이야기, 해림은 병원에서 만났던 화들의 이야기, 태진 씨는 요양원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공원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을 무렵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았다.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원아, 나 여기 있어. 너와의 약속 지켰어. 그 순간 누군가 옆에 앉았다. 해림이었다. 어머님, 혹시 책방에 꿈 있으세요?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 꿈이라니. 그런 걸 다시 꿔도 되는 걸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자기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살아온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해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자서전 교실 어때요? 각자의 인생을 책으로 남기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능할까? 태진 씨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또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노인 자서전 프로젝트, 권익상담소. 아이디어가 끝없이 떠올랐다. 해가 저물고 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해림의 안내로 먼저 돌아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벤치에 남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녹음기, 지원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 노래는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지원아, 너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어. 엄마,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벚꽃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고 나는 다시 시작된 봄을 향해 걸어갔다. 벚꽃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책방으로 돌아온 나는 창가에 놓인 벚꽃나무 앞에 섰다. 지원이가 남긴 그 묘목은 이제 작은 나무가 되어 있었다. 분홍빛 꽃이 가지마다 피어 있었다. 그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피었구나.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아픔과 분노, 배신과 절망, 그리고 회복과 희망. 책방은 어느새 마을의 쉼터가 되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문해교실이 열렸고 수요일에는 자서전 교실이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손으로 꾹꾹 눌러써 내려갔다. 박 할머니는 고향에서의 피난길을 이야기했고,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을 기록했다. 누군가는 자식을 향한 미안함을 적었고, 누군가는 평생 말하지 못한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들의 글을 모아 작은 책자로 엮었다. 그 안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인생이 있었다. 어느 날 태진 씨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 자기결정권 보호 관련 법안 통과됐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일이, 우리 일이 이제 누군가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님 사례가 법안의 핵심 사례로 기록될 거예요. 앞으로는 누군가 어르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 때 법이 먼저 막아줄 수 있어요. 소식을 들은 해림은 눈물을 보였다. 선배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원이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 아이는 항상 앞을 봤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다. 문해교실 어르신들, 태진 씨, 해림, 그리고 나 도시락을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제 꽃이 졌네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시 피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원룸에 혼자 남았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다. 그리고 지원이의 녹음기를 꺼냈다.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엄마,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모든 게 잘 끝났다는 뜻이겠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봄처럼. 나는 미소 지었다.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듬해 우리는 노인 자서전 전시회를 열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마련한 공간에 어르신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들이 전시됐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기사도 났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도록요. 잊히지 않도록요. 봄이 또 왔다. 채방 앞 벚꽃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다. 어르신들과 함께 그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비록 상처받고 쓰러지고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봄은 다시 오니까요. 지원이가 남긴 씨앗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삶을 피워냈다. 그리고 나는 그 꽃들 사이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잊힌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은 또 다른 삶을 구하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름 없는 누군가의 인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삶도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 한 줄, 그리고 채널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빛이자 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